1944년 봄 프랑스 북부에 있던 독일군은 해협 건너편의 적군 움직임에 대한 통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명령은 정확했습니다. 대서양 방벽의 방어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참호를 점검하고 핵심 지점을 강화하고 대포를 배치하고 함정을 설치했습니다. 지휘관들은 공격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언제, 어디로 올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6월 6일 새벽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다와 하늘에서의 폭격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통신선이 끊어졌습니다. 움직여야 할 부대들은 제때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부대들은 고립되었습니다. 독일 병사들은 공중 지원 없이 계속되는 사격 아래 증원군 없이 버텼습니다. 방어선은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일부 부대는 총알이 떨어질 때까지 싸웠습니다. 다른 부대들은 포위되었습니다. 며칠 만에 전체 전선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탈출에 성공한 사람들은 후퇴, 끊임없는 공격, 포위, 감금 또는 죽음에 직면했습니다. 디데이가 프랑스 해안을 휩쓸 때 독일군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솜 해안의 야간 감시. 솜무 강어귀 남쪽에 있는 몰리에르 다발의 작은 마을에서 하인리 벨 병사는 거의 매일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의 유일한 낙은 편지를 쓰고 답장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오 무렵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훈련을 하고 참호를 보강했으며 밤 10시부터 4시간씩 교대로 바다를 감시했습니다. 벨은 이미 프랑스에서 4년 동안 근무했는데 이전에는 그리즌에 고재 있다가 이제는 이 간거기에 있었습니다. 일상은 반복적이었습니다. 끊임없는 기다림은 그들을 지치게 했습니다. 1943년 8월에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영국군을 단 한 번이라도 직접 마주한다면 이 영원한 버티기와는 다른 무언가가 될 텐데 만약 그들이 여기를 공격해서 실패한다면 아마 전쟁이 뒤집힐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지역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그들이 시도조차 하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거의 4년 동안 그와 같은 병사들은 동부 전선, 아프리카 사막, 이탈리아 산맥과는 멀리 떨어진 프랑스에서 평온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1944년 봄에는 그것이 곧 끝날 것임을 알았습니다. 징후는 해안 전체에 있었습니다. 반년도 안 되는 기간에 나무나 금속으로 만든 50만 개의 장애물, 600만 개 이상의 폭발물이 설치되었습니다. 절벽에는 기관총 진지들이 참호와 수백 킬로미터의 철조망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뒤에는 육중한 대포와 더 많은 기관총이 있는 콘크리트 벙커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함정이 깔리고 침수된 저지대, 장갑 차용 방벽, 지뢰밭, 낡은 발사체가 달린 말뚝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공중 또는 지상 상륙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해안 경계 너머에서도 준비가 보였습니다. 기차역, 철도 교차로, 다리, 무기고, 보급창, 포병진지, 레이더. 44년 초 프랑스에 있는 독일군 지원 네트워크는 적군 비행기들의 공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공습은 한 번에 750척의 비행기에 달했습니다. 전투 폭격기들은 프랑스 북부를 아무런 방해 없이 다니며 기차, 트럭, 보급창에 총격을 가했습니다. 6월이 되었을 때 이미 7만 6천 톤 이상의 폭탄이 투하되어 나머지 제국으로의 접근을 거의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병사들의 본능이 그것을 경고했습니다. 바요 근처에서 포병 지휘관 베르너 플루스카트는 자신의 부대를 소집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메시지가 더 건조해졌습니다. 포수 하인 제페를로는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플루스카트는 항상 그랬듯이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마지막에 전에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을 했습니다. 독일 병사의 시체는 더 이상 조국을 구할 수 없다. 서쪽 콜빌 근처에서 18살의 프란츠 고켈은 해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초소는 거의 2미터 두께의 콘크리트 대피소였습니다. 우리는 2대의 독일 비행기가 상공을 나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막스와 모리츠라고 불렀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방어선은 강화되었습니다. 진짜 대포와 가짜 대포가 설치되었습니다. 경계 태세가 올라갔습니다. 가장 고참들은 그것을 직감했습니다. 뭔가가 오고 있어 라고 그들은 중얼거렸습니다. 40년의 따뜻한 여름에는 침공이라는 생각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독일군은 통제를 위해 진지를 점령했습니다.
100개 사단, 그중 10개는 기갑 사단으로 서부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그들을 막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 승리로 여기에서의 군대의 임무는 완료되었다라고 지휘관들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발칸, 아프리카, 러시아에서의 분쟁이 자원을 소모하기 시작했습니다. 1941년 6월 소련에 대한 공세가 시작되었을 때 서부에는 37개 사단의 이선 부대만 남았습니다. 다음 해에는 24개 부대만이 탱크 없이 네덜란드부터 스페인 국경까지 전체 해안을 지켰습니다. 서부 전선 최고 사령관인 게르트 폰 룬트슈테트 장군은 병력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남은 병력들도 질이 낮았습니다. 지쳐있거나 경험 없는 신병 부대들이었습니다. 룬트슈테트는 1942년 3월에 프랑스에 도착했습니다. 66살이었던 그는 반세기 넘게 군인이었고 동부 전선에서 후퇴를 명령했다는 이유로 이전에 해고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과 동일시되지 않았지만 정권에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를 유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에게 지휘권이 제한되었을 때 그는 대답했습니다. 총통이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 저는 제 마지막 숨결까지 할 것입니다. 그의 본부는 파리 교회의 한 학교 뒤 언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는 몰수한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프랑스에서의 지휘 리듬에 잘 적응했습니다. 밤 8시 이후에는 일하지 않았고 늦게 일어났으며 시가와 술을 좋아했지만 호화로운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보조원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마지막 기사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기억력과 전략적 비전은 여전히 확고했습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직책은 실제 권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히틀러와 그의 직속 측근들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해군과 공군은 그의 통제하에 있지 않았습니다. 밖에 있는 경비병이 보이나 그는 불평했습니다. 내가 그를 다른 쪽으로 옮기려면 베르히테스가덴의 허가를 받아야 해. 한편 프랑스에 있는 병사들은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쇼가 있었고 연극 입장권이 있었으며 휴가 분위기에 휴양소가 있었습니다. 라고 셰르부르의 한 선원이 회상했습니다. 동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프랑스에서 신처럼 사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파리 방문은 제한되었습니다. 그들은 현지인들을 방해하거나 통제를 깨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보병은 불평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문화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괴벨스 장관은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프랑스에서 사는 것은 우리 병사들에게 결코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상, 술, 프랑스 여성들, 그리고 규율 부족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학대, 절도, 폭력 사건이 증가했습니다. 임무는 지루했습니다. 절벽을 순찰하는 사람은 오가는 파도만 볼 뿐입니다. 라고 린드너 대위가 말했습니다. 벨은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영국군을 기다리지만 아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말 올지 궁금합니다. 한번 그들은 시도했습니다. 1942년 8월 19일 DF에서였습니다. 연합군 탱크는 물에서 나오자마자 갇혔습니다. 그들은 돌파구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한 독일 장교는 그들이 연기 속으로 후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지역에 수천 명의 포로가 도착했습니다. 모두 캐나다인으로 젊고 건장했습니다. 라고 그는 기록했습니다. 잔해 속에는 수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있었습니다. 한 보트에서는 40명의 승무원들이 한 번의 충격으로 폭발했습니다. 잔해, 시체,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떠다녔습니다. 파리에서는 축하했습니다. 적의 작전은 9시간 남짓 만에 분쇄되었다라고 독일 지휘관이 뽐냈습니다. 같은 날 밤 히틀러는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무장한 영국인은 더 이상 대륙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33척의 상륙정, 106대의 비행기, 28대의 탱크, 한 척의 구축함을 잃었습니다. 5,000명의 캐나다인 중 2,200명만이 돌아왔습니다. 독일 측에서는 600명의 부상자 또는 사망자가 집계되었습니다. 참모총장 쿠르트 차이틀러는 다음 날 도착하여 사방에 널린 시신들을 보았습니다. DF는 됴케르크와 같습니다. 라고 그는 요약했습니다. 그 공격 이전부터 히틀러는 이미 해안에 콘크리트 벽을 세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대서양 방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뚫을 수 없는 방어벽을 원했으며
또한 그의 군대에 동기를 부여하고 싶었습니다. 42년 8월 그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연합군 공세를 어떤 식으로든 막아야 한다. 어떤 진입도 막을 벽을 건설해야 한다. 그 벽에는 15,000개의 요새가 있을 것이며 10,000개는 프랑스에만 있을 것이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독일인의 생명이다. 피보다 콘크리트에 돈을 쓰는 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건설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총통이 정한 기한인 43년 5월은 불가능했습니다. 공사를 담당하는 토트 조직은 운이 좋으면 6,000개의 진지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서부 방벽에는 1m당 1명의 인부가 배정되었지만 이 새로운 방벽에는 7m당 1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5,000개의 구조물이 존재했습니다. 43년 중반까지는 8,000개 이상이 있었습니다. 약 25만 명의 노동자가 일했습니다. 대포, 기관총, 참호, 철조망, 대전차 함정이 있는 요새화된 지점들이 세워졌습니다. 언론은 그것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성벽으로 팔았습니다. 유럽의 가치를 보호하는 강철과 시멘트 방패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폰 룬트슈테트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순전히 외관일 뿐이다. 그에게 그 벽은 기껏해야 하루 동안 버틸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히틀러는 한 달 내내 버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롬멜대 모두 아무도 따르지 않으려 했던 계획. 롬멜은 그의 아이디어를 명령으로 바꾸며 한 해를 시작했다. 칼레 해협에서의 그의 여정은 적이 발을 딛는 곳에서 바로 저지되어야 한다고 그를 확신시켰다. 그는 적에게 가장 어려운 순간은 상륙할 때입니다. 그들을 그 자리에서 막아야 합니다. 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해변은 함정으로 변해야 했다. 지뢰가 박힌 말뚝이 박혔고 바지선을 부수기 위해 강철과 콘크리트 구조물이 가라앉았으며 도로에는 폭발물이 준비되었다. 하지만 롬멜에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원수는 해안선 전체, 육지 안쪽으로 5에서 6km에 이르는 구역을 지뢰밭, 기관총 진지, 대전차 포대, 박격포, 중포로 이루어진 연속적인 장애물선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그의 평가에 따르면 그 당시에는 적이 승리할 것이었다. 하지만 몇 달만 더 시간을 준다면 그는 적을 막을 수 있을 것이었다. 그는 시간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썼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하늘의 통제였다. 독일 공군은 이미 프랑스에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그의 상관인 휴고 슈페를레 원수는 파리 외곽의 한 성에 기지를 두고 있었다. 그는 4해 동안 사치에 둘러싸여 살았다. 히틀러는 그는 오직 점심 식사만 생각한다고 불평했다. 롬멜의 해군 고문은 슈페를레가 상황을 잘 이해했지만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롬멜에게는 그가 본 것이 실망스러웠다. 루프트바페의 계획은 연합군의 공격전에 분산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프랑스, 벨기에, 독일 서부 전역의 임시 활주로로 이동할 것이었다. 가짜 비행장이 만들어질 것이었다. 그리고 침공이 시작되면 모두 그 지역으로 돌아올 것이었다. 괴링은 이렇게 말했다. 단 한 대의 비행기도 독일에 남지 않을 것이다. 모두 전선으로 갈 것이다. 그런 계획이 진행되는 동안 독일 지휘관들 사이의 분위기는 대립적이었다. 롬멜은 많은 사단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이 없었다. 그리고 그의 비전은 다른 지휘관들의 비전과 충돌했다. 그에게는 병력이 해안에 붙어 있어야 했다. 최고 사령부에게는 병력이 더 후방에 유지되어 방역할 준비를 해야 했다. 룬트슈테트는 이 후자의 아이디어를 지지했다. 그는 모든 것이 바다 가장자리에 배치되면 적이 해군 포병으로 모든 것을 쓸어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롬멜은 반대로 생각했다. 그는 적이 일단 자리를 잡으면 그들을 몰아내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첫 번째 순간부터 그것을 막고 싶었다. 전차군을 지휘하는 가이어 폰 슈베펜부르크 장군도 그와 의견이 달랐다. 그리고 또 다른 요인이 있었다. 히틀러. 오직 그만이 기갑 부대를 움직이는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아무도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없었다. 실질적으로 전차는 그의 직접적인 허가 없이는 사용될 수 없었다. 그것은 어떠한 신속한 주도권도 무효화시켰다. 4월에 히틀러는 모든 지휘관들을 베르히테스가덴으로 소환했다.
롬멜은 해변을 방어하려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옹호했다. 룬트슈테트와 가이어는 기동 예비대를 해군 포격의 사정거리 밖에 유지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히틀러는 언제나처럼 그들의 말을 들었지만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전차를 나누라고 명령했다. 절반은 롬멜에게, 나머지는 최고 사령부에게.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모든 것에 대한 최종 통제권을 가질 것이었다. 그 분배는 모두를 불만족스럽게 만들었다. 아무도 빠르게 행동할 수 없었다. 시스템은 느리고 관료적이며 중앙 집권적이었다. 롬멜은 좌절했다. 명령은 명확했다. 침공 시 히틀러가 각 전차 사용을 승인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렇게 잃어버린 매부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었다. 6월 5일, 롬멜은 아내의 생일을 맞아 집으로 떠났다. 그는 7일에 돌아올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도착하지 못할 것이었다. 한편 노르망디의 날씨는 흐렸다. 비가 내렸다. 아무도 연합군이 그 폭풍 속에서 상륙할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그래서 많은 지휘관들이 제자리에 없었다. 사령부에서 전화는 6월 6일 자정 넘어서 울리기 시작했다. 부대들은 여러 지점에서 적 낙하산병을 보고했다. 보고는 혼란스러웠다. 가짜 기동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그것은 기만책이라고 여겨졌다. 그러나 이른 아침 시간, 현실은 명확해졌다. 해안선 앞에는 수천 척의 적 함선이 줄지어 있었다. 해상 포격이 시작되었다. 독일 방어선은 끊임없이 흔들렸다. 소음은 귀청이 터질 듯했다. 통신선이 끊겼다. 아무도 각 구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 최고사령부의 첫 명령은 몇 시간이 걸렸다. 해변에서 멀리 떨어진 전차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아무도 총통의 승인 없이 행동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징역이 허용되었을 때는 이미 늦었다. 연합군은 해변을 점령했다. 독일군 사령부 중앙에는 혼란이 지배했다. 룬트슈테트는 모든 전차를 투입할 허가를 요청했다. 그에게 기다리라고 했다. 다른 부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시간이 낭비되었다. 한편 전선의 병사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방어했다. 증원 없이, 공중 지원 없이, 손에 쥔 것만으로. 롬멜은 아직 집에 있을 때 공격 소식을 들었다. 그는 즉시 돌아왔다. 그는 황혼 무렵 사령부에 도착했다. 이미 너무 늦었다. 적은 상륙에 성공했다. 해안선이 돌파되었다. 다음 며칠 동안 롬멜은 방어를 재편성하려고 했다. 그는 타격받은 지역을 둘러보았다. 장교들과 이야기했다. 사기를 북돋으려 노력했다. 그러나 피해는 이미 발생했다. 연합군은 확고한 기지를 구축했다. 그들은 수천 명의 병력, 차량, 무기를 가져왔다. 루프트바페는 여전히 부재했다. 반격할 비행기가 없었다. 독일 해군도 개입하지 않았다. 전선의 병사들은 홀로였다. 도착하는 보고서는 절망적이었다. 많은 부대가 파괴되었다. 다른 부대들은 갇혀 있었다. 적은 조금씩, 그러나 멈추지 않고 전진했다. 롬멜은 제공권 장악과 지속적인 증언 없이는 전투가 패배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들은 계속 베를린의 명령을 기다렸다. 지휘 체계는 매일 더 느려졌다. 한편 연합군은 계속 더 많은 병력을 가져왔다. 원수는 전술적 후퇴를 요청했다. 그는 유지 불가능한 지역을 포기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히틀러는 그것을 거부했다. 그는 매 미터마다 저항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무도 땅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고. 모든 후퇴는 배신이라고. 그러한 경직성은 많은 부대를 파괴로 이끌었다. 롬멜은 전선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상관들을 설득하려고 했다. 그는 데이터, 지도, 보고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 사령부는 여전히 방역이라는 생각에 집착했다. 그들은 여전히 적을 바다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사실은 다른 것을 보여주었다. 매일 사상자가 늘어났다. 독일군 전선은 짧아졌다. 자원은 고갈되었다. 병력은 한계에 달했다. 롬멜은 프랑스 전투가 6월 초기에 패배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신속성 부족으로. 그의 지휘관들에게 행동의 자유를 주지 않아서. 느리고 경직되며 중앙 집권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리하여 롬멜의 계획은 불신과 느림, 그리고 허락 없이 행동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파묻혔다.
그는 신속함과 예측에 기반한 방어를 설계했었다. 하지만 최고 사령부는 기다림을 선택했다. 그들이 반응하려 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었다. 콘크리트에 갇힌 움직이지 않는 판처의 덫. 구스타브 빈터는 탱크 부대에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노르망디 해안의 콘크리트에 용접된 움직이지 않는 포탑 속에서 복무를 마쳤습니다. 그는 정적 제716 사단의 제726 연대 소속이었습니다. 그의 위치는 오마하 해변 바로 맞은편 콜레빌 해변 바로 뒤 모래 언덕에 있었습니다. 그가 있던 차량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낡은 판저3였고 엔진도 바퀴도 없이 콘크리트 상자의 가장자리까지 박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격 지점으로만 사용되었습니다. 지형이 모래였기 때문에 직접 묻을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콘크리트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사수와 장전병 두 사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포는 크랭크로 작동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콘크리트 탱크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서부터 대포는 해변 가장자리를 겨냥했습니다. 그의 임무는 물에서 나오려는 사람에게 총을 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위치는 해안을 덮고 있는 기관총과 대포, 바로 뒤에 있는 주요 방어선의 일부였습니다. 이전에는 프랑스와 러시아에서 완전한 판저3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유일한 기능은 고정된 상자에서 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러시아 전선에서 동상으로 두 손가락을 잃었습니다. 코의 일부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발도 손상되었습니다. 난방이 없는 탱크에서 영하의 온도에서 하루 이상을 보내는 것은 그들에게 흔적을 남겼습니다. 한 번은 승무원 전체가 얼어 죽었습니다. 그들을 꺼냈을 때 그들은 조각상 같았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교관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재배치되었는데 그의 외모가 신병들을 놀라게 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트럭 운전사로 보냈습니다. 나중에 그가 숙련된 포수였기 때문에 대서양 방벽으로 보냈습니다. 그가 8손가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격 시스템을 개조했습니다. 그의 조수는 약간 느리지만 열정적인 체코 독일인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위치는 모래 언덕의 방어 진지망의 일부였습니다. 회전식 대전차포, 한두 명을 위한 여러 개의 벙커, 보병 참호, 그리고 터널로 연결되고 함정으로 가득 찬 변경으로 개조된 몇몇 집들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러한 방어선이 약했습니다. 적어도 동부에서 본 것과 비교하면 말이죠. 그러나 여기 프랑스에서는 연합군이 충분한 탱크를 가지고 상륙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상륙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한 번에 수천 대의 차량을 움직일 만큼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적의 조직 능력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해변은 궤도 파열과 상륙정 손상을 위해 설계된 벨기에 문이라고 불리는 금속 구조물과 지뢰로 가득했습니다. 수천 개의 이러한 장애물이 만조와 간조 사이의 구간을 덮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매우 안전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병사들은 침공 공포라고 부르는 것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쌍안경으로 바다를 바라보며 무언가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모래 언덕에서 고립되어 살았습니다. 불안감은 소문이 퍼질 때마다 커졌습니다. 실제로는 생활이 편안했습니다. 프랑스 민간인들은 규칙에도 불구하고 거래하기 위해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빵, 우유, 사과주, 계란, 심지어 고기까지 가져왔습니다. 그 대가로 담배, 끈 또는 램프용 기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갈매기와 토끼를 사냥했습니다. 그들의 피난처는 음식과 음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장교들은 검사하고 일부를 가져갔습니다. 기갑 사단에서는 그것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정적 보병에서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프랑스인들과의 접촉은 우호적이었다. 많은 이들이 연합군의 폭격에 대해 불평했다. 어떤 이들은 드골을 증오했고 그를 배신자라고 불렀다. 많은 이들이 영국인들을 격렬하게 모욕했다. 다른 이들은 그저 전쟁과는 무관하게 살았다. 프랑스 농민들은 다른 어떤 나라의 농민들만큼 세상에 대해 많이 안다고들 했다. 베를린에서 온 빈터는 자신이 정보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현지 여성들과 자녀를 둔 병사들도 있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여성들은 수녀들이 운영하는 후방의 한 집으로 보내져 그곳에서 아이들을 낳았다. 그곳은 자녀들의 집으로 알려졌다.
그곳에는 독일, 프랑스 혼혈 아기들이 많이 있었다. 이전 전쟁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었다. 그들 사이에서는 한 이야기가 돌았다. 그 집에서 아들을 두었다고 알려진 한 동료는 그곳이 연합군 폭탄에 맞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러 명의 아이들이 죽었다. 그때부터 그 병사는 적을 죽이는 것에 집착하게 되었다. 그는 미국인들이 범인이라고 말했다. 아무도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 몰랐다. 빈터도 분노를 느꼈다. 그의 친척 여러 명이 베를린 폭격으로 사망했다. 그리고 그의 전우들 중 많은 이들이 그 분노를 공유했다. 그들은 서방 연합군이 동방에서의 실제 싸움으로부터 자신들을 분산시키고 있다고 느꼈다. 오늘날에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많은 이들이 그것을 배신으로 보았다. 그들은 프랑스를 공격하는 대신 연합군이 소련에 맞서 독일을 지원했어야 했다고 믿었다. 6월 6일 새벽, 빈터와 그의 조수는 자정의 콘크리트 탱크로 들어갔다. 그들은 교대했다. 비행기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그것이 또 다른 흔한 폭격이라고 짐작했다. 포탑은 넓고 엔진이 없었으며 내부가 비어 있었다. 그것은 50mm 대포와 망원 조중형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바다를 보기 위한 쌍앙형도 장착되어 있었다. 달이 있었다. 거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았다. 거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그들은 거의 배를 본 적이 없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였다. 독일 해군은 그 구간에 큰 함선이 없었다. 그들은 공허함에 익숙해져 있었다. 오전 5시경 그들의 장교가 말을 타고 지나갔다. 그는 이전 전쟁의 베테랑이었고 자신의 오스트리아 말에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그들에게 동쪽에서 글라이더와 관련된 이상한 활동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그들에게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은 하늘에서 섬광탄을 보았다. 그러고 나서 비행기들이 구름을 가로질렀다. 그들은 뒤에 있는 단 하나의 작은 대공포 외에는 근처에 대공 방어가 없었다. 빈터는 노출되었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바람은 불길한 예감을 가져왔다. 5시 15분에 시야가 밝아졌다. 아직 배는 보이지 않고 지평선의 섬광만 보였다. 그는 그것이 더 많은 섬광탄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첫 번째 충격이 왔다. 거대한 폭발, 탱크의 벽이 진동했다. 그것은 해상 포격이었다. 그들이 그곳에서 겪어본 적 없는 일이었다. 배들의 대포가 쉬지 않고 발사되었다. 각 충격은 위를 강타하는 듯 느껴졌다. 체코 소녀는 울면서 바닥에 엎드렸다. 그는 겨우 17세였다. 그는 한 번도 전투에 참여한 적이 없었다. 빈터는 그에게 일어나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 소녀는 반응하지 않았다. 폭탄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금속 조각들이 포탑을 때렸다. 연기가 틈새로 들어왔다. 그 후 폭격은 내륙 쪽으로 멀어지는 듯했다. 윈터는 해치를 살짝 열었다. 풍경은 엉망이었다. 벙커 하나가 파괴되어 있었다. 사방에 구덩이가 있었다. 모래는 불타고 있었다. 대전차포는 여전히 서 있었다. 그 조작수는 녹색 깃발을 들어 올렸는데 그것은 여전히 작동 중이라는 신호였다. 그 병사는 아들을 잃은 병사였다. 날이 밝자 그는 바다에서 무엇이 오는지 보았다. 끝없이 이어진 배들의 행렬이었다. 마치 강철벽 같았다. 또한 수백 대의 비행기가 그들 위를 지나갔다. 그는 멍해서 그들을 들을 수 없었지만 공기의 진동을 느꼈다. 마치 하늘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다. 전투기들이 하강했다. 그들의 진지를 향해 맹렬히 사격했다. 총알이 포탑을 손상시켰다. 만약 그들이 다시 온다면 그들을 파괴할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남쪽으로 향했다. 연기가 모든 것을 가렸다. 그는 거의 볼 수 없었다. 그의 동료는 여전히 바닥에 있었다. 공기가 조금 맑아지자 그는 다시 보았다. 이제 그는 수송선들이 다가오는 것을 확실히 보았다. 그것들은 느렸다. 일부는 기뢰에 닿자 폭발했다. 보트 하나가 폭발하며 두 동강이 났다. 다른 보트는 램프를 잃어 병사들이 물에 빠졌다. 몇몇 보트에는 불이 붙었다. 시체들이 떠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아직 상륙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폭격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서였다. 이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오직 연기, 소음, 불뿐이었다. 그들은 전차 안에 갇힌 채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몇 시간이 흘렀다. 적은 이미 해변에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위치에서는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윈터는 최전선의 병사들이 대부분 전향한 러시아인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들을 가엽게 여겼다. 그들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갇혀 있었다. 해변 안쪽으로 근접전. 해군 포격이 해안 방어선을 강타하는 동안 연합군 상륙정들은 느리게 접근하고 있었다. 많은 상륙정들이 모래에 묻힌 폭발물에 피격되었다. 다른 상륙정들은 독일군 진지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일부는 도착하기도 전에 폭발했다. 물은 잔해 시신 연기, 그리고 불타는 금속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비어빌 근처의 한 지점에서 프란츠 말러 상병은 그의 관측소에서 그렇게 많은 배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고 묘사했다. 그는 배들을 세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바다에 끝없이 이어진 배들의 줄이 해안을 향해 끊임없이 발포하는 것만을 식별할 수 있었다. 그는 감시초소로 사용되는 요새화된 집에 있었다. 그는 지뢰, 철조망, 그리고 다른 함정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옥상에서 그는 배들의 움직임을 계속 주시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연기가 모든 것을 가리고 있었다. 그의 일기에는 그날 아침에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이 첫 번째 생각이었다고 적혀 있었다. 그 근처 독일 군사 경찰의 초소에서 오스카 켈너 하사는 첫 폭격 소리를 듣자마자 그의 부대가 피난처로 달려갔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것이 비행기인지 배인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은 단지 매우 큰 폭발음과 머리 위로 지나가는 포탄의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었다. 여러 명의 병사들이 직접적인 충격 없이도 충격파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 그의 소대는 교차로를 감시하고 접근로를 통제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그러나 혼란이 그들을 압도했다. 그들은 정보가 없었다. 아무도 그들에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다. 통신은 끊겼다. 장교들은 명령을 기다려야 한다고 반복했다. 그동안 하늘은 비행기로 가득했고 바다는 선박으로 가득했으며 땅은 흔들리고 있었다. 콜빌 북쪽 해변 근처의 한 참회에서 칼호르스트 드레허 병장은 그의 소대와 함께 참회에 숨어 있었다. 오전 6시 그들은 바다에서 인간의 실루엣이 나오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흐릿한 그림자만 보였다. 나중에는 헬멧과 배낭을 구별할 수 있었다. 기관 총사격이 시작되었다. 드레허는 쉬지 않고 발포했다. 그는 총의 반동과 소음이 다른 모든 것을 잊게 했다고 말했다. 연합군은 계속 도착하고 있었다. 초기 사상제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래를 따라 계속 전진했다. 그들은 장애물들 사이에서 몸을 숨겼다. 다른 이들은 해변에 도착하기도 전에 쓰러졌다. 일부는 젖은 장비와 찢어진 옷을 입은 채 물속에서 기어갔다. 독일군 진지에서는 모든 것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병사들의 무리처럼. 드레허는 연기와 소음 때문에 그들이 포위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보지 않고도 사격하는 것 같다고 느꼈다. 때로는 그들의 총알이 물을 강타하기도 했다. 다른 때에는 누군가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사격 효과인지 아니면 근처 폭발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더 동쪽으로 독일 보병대가 점령한 한 집에서 비렐름 트로스트 상병과 그의 부대는 해변으로 통하는 교차로를 방어하고 있었다. 그들은 소총을 위한 총안구가 있는 강화된 창문을 가지고 있었다. 첫 번째 연합군 병사들이 집 앞을 달려 지나갈 때 근거리 사격이 시작되었다. 트로스트는 그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일부는 소리 지르고 다른 이들은 조준 없이 발포했다. 여러 명이 부상당하여 바닥에 쓰러졌다. 안에서는 독일군이 움직이는 형체를 볼 때마다 발포했다. 그의 전우 중 한 명은 자신의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고 5개의 탄창을 비웠다. 그는 자신이 누군가를 맞췄는지 결코 알지 못했다. 연합군 낙하산병 중 한 명은 집과 한 울타리 사이에 갇혔다. 그는 수류탄을 던지려 했지만 그 전에 피격되었다. 다른 한 명은 기둥 뒤에 숨으려 했지만 한 발의 총탄이 그를 쓰러뜨렸다. 트로스트는 그렇게 혼란스러운 것을 본 적이 없었다고 기록했다. 공기는 먼지, 연기, 비명, 총성으로 가득했다. 길 저편에서 대전차포 한 문이 해변을 따라 다가오는 차량들을 향해 계속해서 발포하고 있었다. 하지만 몇 분 후 폭발들이 그것을 침묵시켰다. 대포의 잔해는 연기를 내며 남아 있었다. 포병들의 흔적은 없었다.
다른 지점에서는 경포병 소대가 75mm 대포 한 문을 더 나은 위치로 옮기려 시도하고 있었다. 그들이 여러 명의 병사들 사이에서 그것을 밀고 있을 때 한 발의 포탄이 근처에 떨어졌다. 폭발의 충격파가 그들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2명은 일어나지 못했다. 나머지는 대포 없이 후퇴했다. 더 후방의 내부 도로에서는 지원군이 진격하려 했지만 연합군 항공기가 모든 시도를 저지했다. 노출되는 모든 종대는 폭격을 받았다. 일부 차량들은 전선에 도착하기도 전에 불길에 휩싸였다. 생존자들은 갈 곳을 알지 못한 채 들판으로 흩어졌다. 316 대대 소속의 한 장교는 훈련에서 연습했던 모든 것이 그 상황에는 소용없었다고 기록했다. 어떤 명령도 10분 이상 유효하지 않았다고. 각 부대가 다른 부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른 채 단독으로 싸웠다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탄약이 고갈될 때까지 저항하는 것이었다고. 독일군 저격병들은 집 잔해들 사이를 움직이며 고지대를 찾았다. 그곳에서 그들은 적의 전진을 늦추려 했다. 일부는 발각되기 전에 여러 발의 사격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연합군 관측병이 그들을 발견하자마자 전체 지역은 박격포나 화염방사기 공격으로 휩쓸렸다. 그들 중 한 명인 라인하르트 코허 상등병은 파괴된 교회의 종탑에 숨어 있었다. 그는 광학 조중형이 달린 소총을 가지고 있었다. 처음 2시간 동안 그는 최소 12발을 발사했다. 이후 영국군 병사 한 무리가 그의 위치를 찾아내고 수류탄 발사기를 사용하여 그를 제압했다. 코허는 종탑 안에서 잔해에 묻혀 사망했다. 바다에서는 함선들이 계속해서 포격을 가하고 있었다. 절벽에 있던 독일군 진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폭발들이 콘크리트 구조물들을 부수었다. 많은 병사들이 벙커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었다. 다른 이들은 붕괴로 인해 매몰되었다. 대피는 없었다. 아무도 그들을 돕지 않았다. 오후에 방어선의 여러 지점들이 이미 점령되었다. 연합군 병력은 모래밭을 넘어 근처 마을로 진입하고 있었다. 그곳에서는 집집마다 전투가 계속되었다. 독일군은 방과 지하실에 참호하고 있었다. 하지만 적은 더 많은 병력, 더 많은 무기, 더 많은 차량을 데리고 왔다. 생로랑슈르메르의 한 거리에서 독일군 병사 한 무리가 한 주택 안에서 포위되었다. 그들은 항복하려 하지 않았다. 연합군은 소위탄을 투하했다. 안에 있던 이들의 비명소리가 몇 분 동안 들렸다. 이후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해질녘, 독일군은 더 이상 해안선을 통제하지 못했다. 전선은 분열되어 있었다. 통신은 두절되었다. 많은 지휘관들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다. 병력은 적과 바다 사이에 갇힌 채 홀로 남겨졌다. 끝없는 기다림으로 시작된 것이 완전한 혼란으로 끝났다. 수년간의 방어선은 불과 몇 시간 만에 무너졌다. 최후까지 저항하겠다고 맹세했던 이들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의 것이 아닌 땅에서 생존하려 애썼다. 실종된 명령들, 결코 내려지지 않은 결정들. 6월 6일 이른 시간에 산제르맹 앙레에 있는 룬트슈테트의 본부는 여전히 명확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통신선은 마비되었다. 단지 단편적인 보고들만 들어왔다. 라디오는 혼란을 전하고 있었다. 메시지들은 짧고 혼란스러웠으며 반복적이었다. 아무도 얼마나 많은 해변이 공격받고 있는지 혹은 공세가 전면적인 것인지 아니면 기만 작전인지 알지 못했다. 서부의 원수 룬트슈테트는 모든 부대를 직접 통제하지 못했다. 많은 병력은 다른 지휘부에 보고했다. 일부는 SS 휘해에 있었고 다른 일부는 로멜의 지휘 아래에 있었다. 일부는 심지어 그 순간에 아무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 각 사단은 자체적으로 가진 것으로 행동했다. 하루 종일 어떤 명령도 받지 못한 사령관들도 있었다. 주된 문제는 기갑부대의 통제였다. 예비전차들은 롬멜, 가이어 폰, 슈베펜부르크 그리고 히틀러 자신 사이에 분산되어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들을 움직일 자율성이 없었다. 기갑부대를 해방하라는 명령은 총통의 본부에서 직접 내려와야 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히틀러는 잠들어 있었다. 공격의 첫 5시간 동안 최고 사령부의 장교들은 베를린과 통신하려고 노력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대를 움직여도 되는지 물었다.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그들은 스스로 행동할 용기가 없었다. 실수할 경우 보복을 두려워했다. 그리하여 수백 대의 전차가 적이 진격하는 동안 가만히 있었다. 히틀러가 정오의 잠에서 깨어났을 때 이미 늦었다. 해변은 연합군의 통제하에 있었다. 보고서들은 늦게 도착했다. 공수부대원, 함선, 폭격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놀란 총통은 세부 사항을 요구했다. 장군들은 그에게 공격이 진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것이 허위 기동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전차를 해방시키지 않았다. 그는 단지 일부 부대의 부분적인 이동만을 승인했다. 그는 진짜 공격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 공격은 아마도 칼레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르망디 상륙이 유인책이라고 생각했다. 그러한 생각은 독일군의 반응을 더욱 지연시켰다. 한편 롬멜의 본부에서는 상황이 달랐다. 원수는 전날 아내를 방문하기 위해 외출했다. 그는 6일 저녁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도착했을 때 그는 혼란을 발견했다. 병력은 압도당했다. 해변은 이미 적의 것이었다. 접근로가 막혔다. 도로는 폭격으로 인해 통행할 수 없었다. 증원군을 보낼 수 없었다. 롬멜은 방어를 재조직하려 했다. 그는 기갑사단과 함께 즉각적인 방역을 제안했다. 그러나 그는 그것들을 움직일 권한이 없었다. 그는 베를린의 허가를 요청했다. 응답이 없었다. 시간은 흘러갔다. 84번째 보병사단을 지휘하는 마르크스와 같은 일부 장군들은 스스로 행동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해변 방향으로 제한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그러나 공중 지원이나 충분한 전차 없이는 쉽게 격퇴당했다. 사상자는 매우 높았다. 마르크스는 몇 주 후 폭탄에 부상을 입었다. 그는 이송 중 사망했다. 가이어 폰 슈베펜부르크 장군 또한 그의 전차 부대와 함께 징역하려 했다. 그러나 그는 교차로에서 연합군의 공중 폭격을 받았다. 그의 참모부는 파괴되었다. 그는 부상을 입었다. 그의 부대는 지휘 없이 전투 불능 상태가 되었다. 독일군을 재편성하려는 시도는 느리고 조율되지 않았다. 도로는 잔해로 뒤덮여 있었다. 기차는 항공기에 의해 파괴되었다. 연료 저장고는 불타고 있었다. 공중 공격을 받지 않고는 대규모 부대를 움직일 방법이 없었다. 해안에서는 독일군 대대들이 고립된 채 저항하고 있었다. 많은 이들이 포위되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무정기는 작동하지 않았다. 전선은 끊어져 있었다. 일부 소대들은 이미 완전히 제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구역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베를린에 도착하는 메시지는 모순되었다. 어떤 메시지는 성공적인 저항에 대해 말했고 다른 메시지는 필사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히틀러는 여전히 칼레에서 주요 침공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노르망디가 최종적인 장소라고 믿지 않았다. 그것이 모든 중앙 집권적인 반응을 마비시켰다. 롬멜은 좌절하여 아내에게 편지를 썼다. 폭격은 끊이지 않는다. 명령은 늦게 도착한다. 내가 제안한 모든 것은 고려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항해야 한다. 그는 전선 사이를 끊임없이 이동했다. 사령관들을 모으고 지도를 검토하며 현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대규모 부대를 움직일 자유가 없었기에 모든 노력은 미미했다. 독일 공군은 하늘에서 사라졌다. 남아있는 조종사들은 멀리 떨어진 비행장에 있었다. 연료가 없었다. 예비 부품이 없었다. 오직 몇몇 전투기만이 고립적으로 작전했다. 그리고 연합군에 의해 수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압도당했다. 루프트바페는 더 이상 전장에서 영향력이 없었다. 독일 해군도 나타나지 않았다. 대부분의 함선은 발트해에 있거나 침몰한 상태였다. 오직 몇몇 잠수함만이 해협에서 작전했다. 그러나 연합군이 해상을 장악했다. 그들의 함선은 독일군 진지에 끊임없이 포격을 가했다. 건너거나 접근하려는 모든 시도는 파괴되었다. 지상에서 독일 병사들은 할 수 있는 한 저항했다. 그들은 집, 폐허, 참호를 사용했다. 일부는 민간인으로 위장했다. 다른 일부는 시골에서 길을 잃었다. 누구에게 보고해야 할지 더 이상 알지 못하는 소대들도 있었다. 사단은 연대와의 연락을 잃었다. 연대는 중대를 잃었다. 파리에서 롬멜의 참모총장인 슈파이델 장군은 절망적으로 말했다. 그들은 정보 없이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적은 모든 현대적인 전쟁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관료주의로 마비되어 있었다고, 모든 결정이 몇 시간이나 걸렸다고, 그리고 더 이상 방향을 바꿀 수 없었다고. 히틀러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 모든 지점을 방어하라고 명령했다. 땅을 내주지 말라고, 어떤 후퇴도 배신이라고. 롬멜은 전선을 조정하고 더 지속 가능한 방어선으로 후퇴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그의 요청은 무시되었다. 최후의 한 명까지 저항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이어진 몇 주 동안 노르망디의 독일 사단들은 해체되어 갔다. 사상자는 대체 불가능했다. 적은 매일 수천 명의 새로운 병력과 함께 징역했다. 그들은 현대적인 장비, 식량, 무기, 차량을 가지고 있었다. 독일군은 지원 없이 후퇴했다. 전선은 여러 전초기지로 나뉘었다. 모든 마을은 새로운 전투였다. 도시는 집집마다 점령되었다. 모든 저항은 탱크, 항공기, 화염방사기에 의해 무력화되었다. 지원군이 없었다. 탈출구도 없었다. 엄격하고 중앙집권적이며 느린 독일군의 지휘체계는 붕괴되었다. 아무도 제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장군들은 행동할 수 없었다. 병사들은 홀로 남겨졌다. 각 부대는 자체의 지옥에 갇혔다. 팔레즈 포이전 꼼짝없이 갇히다. 몇 주간의 전투, 끊임없는 폭격, 그리고 계속되는 후퇴 끝에 노르망디에 남아있던 독일군은 포위되었습니다. 적은 롬멜이 첫째 날부터 두려워했던 것을 해냈습니다. 탈출 경로를 차단하고 포위망을 좁히는 것. 핵심 지점은 팔레즈였습니다. 그 도시와 아르장탕 사이의 회랑은 포위망에서 벗어날 마지막 통로가 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독일군 병사들이 차량, 무기, 말과 함께 전속력으로 그곳을 건너려 했습니다. 그러나 연합군은 이미 이를 감지했습니다. 공중에서는 적기들이 쉬지 않고 순찰했습니다. 지상의 모든 움직임은 직접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독일군 부대들은 나무 사이 길 위 먼지와 시체 한가운데에 갇혔습니다. 빠르게 전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막혔습니다. 독일군 부대들은 질서 없이 뒤섞였습니다. 보병 손상된 전차, 이동식 주방, 부상자를 실은 트럭, 포병대, 심지어 민간 수레까지 모든 것이 유일하게 열린 통로를 통해 탈출하려는 끝없는 행렬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회랑은 점점 더 좁아졌습니다. 목격자들은 시체를 밟지 않고는 걸을 수 없었다고 묘사했습니다. 사지가 절단된 말, 불타는 트럭, 눈을 뜬 채 앉아있는 죽은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냄새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폭탄이 터질 때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하늘은 결코 맑지 않았습니다. 포위망에서 살아남은 에르빈 모엘러 병장은 그의 소대가 2km를 전진하는데 6시간 이상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이따금씩 누군가가 파편에 맞았습니다. 어디서 날아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사람들이 쓰러지는 것을 보았고 때로는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 걸었습니다. 명령은 간단했습니다. 어떻게든 그곳에서 벗어나라. 일부는 걸어갔습니다. 다른 일부는 훔친 자전거를 탔습니다. 많은 이들이 신발도 없었습니다. 일부는 부상자들을 문짝에 실어 진흙탕을 가로질러 끌고 갔습니다. 어떤 장교들은 멍한 눈으로 말없이 걸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아무도 듣지 않는 명령을 소리쳤습니다. 비행기가 나타날 때마다 모두 땅에 엎드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나무들은 불탔습니다. 폭발은 참호를 만들었습니다. 트럭들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바퀴들은 연기 속에서 혼자 굴러다녔습니다. 회랑은 화염의 들판으로 변했습니다. 연합군은 모든 방향에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캐나다군은 북쪽에서 진격했습니다. 미군은 남쪽에서, 영국군은 서쪽에서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포위망이 좁혀졌습니다. 일부 부대는 밤에 적의 방어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불빛 없이 행군했습니다. 때로는 침묵 속에서. 그러나 대부분은 붙잡히거나 제거되었습니다. 극소수만이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안에 갇혔습니다. 갇힌 사람들 사이에는 구분이 없었습니다. 판처 사단, 사병, 장교, 간호병, 요리사, 전령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뒤섞였습니다. 아무도 누구의 명령에 복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부는 문서를 태웠습니다. 다른 이들은 휘장을 묻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두 손을 들고 항복했습니다. 프리드리히 베버 중위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들은 웅덩이에 물을 마셨습니다.
죽은 자들 사이에서 잠들었습니다. 신발은 피 섞인 진흙에 달라붙었습니다. 옷에서는 영이 냄새가 났습니다. 무기는 탄약이 바닥났습니다. 칼, 삽, 주먹만 남았습니다. 연합군의 포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대로 폭격했습니다. 곡사포 소리가 잠잠해지면 전투기가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박격포, 그리고 다시 곡사포. 소리는 결코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고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귀에서는 피가 났습니다. 일부는 시간 개념을 잃었습니다. 길은 버려진 차량으로 가득했습니다. 탄약 트럭은 불꽃놀이처럼 폭발했습니다. 불꽃은 나무에 닿았습니다. 모든 것이 불탔습니다. 일부는 젖은 담요로 몸을 가렸습니다. 다른 이들은 참회 몸을 숨겼습니다. 아무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복도 중앙에서 전차 부대가 진격하려 했다. 단 하나만 통과했다. 나머지는 시신과 고철 사이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다. 병사들은 장갑차 아래로 피신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공격받았다. 공중포화가 틈새로 들어왔다. 탈출구는 없었다. 판처부대 지휘관 에베르바흐 장군은 건너려다 붙잡혔다. 그는 휘장 없는 경량 차량을 타고 있었다. 연합군은 그를 보조 도로에서 가로막았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고 있었다. 마지막 몇 시간 동안 일부 독일군 부대는 강제로 돌파하려 했다. 그들은 가진 것으로 공격했다. 일부는 유탄 발사기를 휴대했다. 다른 이들은 자전거에서 사격했다. 그들은 폭발속을 전진했다. 극히 적은 수만이 성공했다. 근처 숲을 통해 탈출에 성공한 한 소대는 안전한 지점에 도달하는데 5날이 걸렸다. 27명의 병사 중 오직 7명만이 생존했다. 그들 중 한 명은 자신이 기억하는 유일한 것은 비행기 소리와 불에 탄 고기 냄새뿐이었다고 썼다. 팔레즈와 아르장탕 사이의 들판은 잔해로 뒤덮였다. 몇 주 동안 그 지역 주민들은 연기 기둥, 전차 잔해, 인체 부위, 죽은 말들을 보았다. 땅은 검게 변했다. 공기는 여전히 죽음의 냄새를 풍겼다. 연합군은 시신을 즉시 수습하지 않았다. 들판은 그대로 남겨졌다. 일부 병사들은 잔해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 다른 이들은 보려 하지 않았다. 그 통로는 프랑스인들에 의해 죽음의 도로라고 명명되었다. 공식적인 수치에 따르면 5만에서 6만 명의 독일군 병사가 포위되었다. 10,000명 이상이 포위망에서 사망했다. 수천 명이 더 포로로 잡혔다. 극히 일부만이 탈출에 성공했다. 노르망디의 독일군은 와해되었다. 팔레즈 이후 서부 전선은 더 이상 연합군의 진격을 막을 수 없었다. 독일의 방어는 일련의 즉석 방어선으로 변했다. 질서는 사라졌다. 지휘는 상징적이 되었다.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조직적인 군대였던 것이 생존자 집단으로 끝났다. 팔레즈 포위전은 프랑스에서 독일군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그것은 전투가 아니었다. 그것은 보호도, 지휘도, 희망도 없이 열린 하늘 아래에서 벌어진 느린 학살이었다. 지휘 없는 포로들 항복 이후의 다음 날들. 노르망디의 붕괴 이후 수천 명의 독일군 병사들이 연합군 수중에 남겨졌다. 많은 이들이 손을 들고 항복했다. 다른 이들은 잔해 속에서 붙잡혔다. 일부는 항복할 곳을 찾아 목적 없이 걸었다. 사단들은 구조물로서의 존재를 잃었다. 고립된 집단만이 남았다. 시골길에서는 포로들의 행렬이 걸어서 나아갔다. 그들은 입고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일부는 맨발이었고 일부는 임시방편으로 만든 붕대를 감고 있었다. 얼굴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많은 이들이 부상당했다. 다른 이들은 충격 상태였다. 그들은 무장한 경비병들의 감시를 받으며 침묵 속에서 행진했다.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다. 연합군은 임시 구금소를 마련했다. 일부는 개방된 들판에 세워진 울타리였다. 다른 이들은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마당이었다. 시설은 없었다. 그늘도 없었다. 병사들은 철조망에 둘러싸인 채 땅바닥에서 잠들었다. 그들은 최소한의 식량 배급을 받았다. 일부는 며칠 동안 식수를 얻지 못했다. 한 연합군 장교는 독일군 포로들이 유령처럼 보였다고 기록했다. 깡마르고 더럽고 지쳐 있었다. 일부는 멍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다른 이들은 가족 소식을 물었다. 많은 이들이 길에서 죽은 전우들을 보고 울었다. 아무도 승리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바이오의 근처의 한 수용소에는 5,000명 이상의 병사들이 집결했다. 화장실이나 의료 지원은 없었다.
폐기물용 양동이 몇 개만이 있었다. 질병은 빠르게 퍼졌다. 여름의 더위가 모든 것을 악화시켰다. 고통의 비명은 밤낮으로 들렸다. 일부 포로들은 조직화를 시도했다. 줄을 서고 교대 근무를 정했다. 다른 이들은 완전히 포기했다.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곳에서 돕던 한 프랑스 병사는 대다수가 말을 걸어도 반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마치 생각이 꺼진 것 같았다고 했다. 독일군 장교들도 붙잡혔다. 많은 이들이 보복을 피하기 위해 계급을 숨겼다. 그들은 휘장을 벗고 문서를 태웠다. 일부는 병사들 자신에게 의해 식별되었다. 다른 이들은 일반 포로들 사이에 섞이려 했다. 한 수용소에서는 한 장군이 그의 자세와 말하는 방식으로 식별되었다. 영국군 병사들이 그를 분리하여 신문했다. 그는 대답을 거부했다. 그는 물과 의자만을 요구했다. 그는 3일 동안 침묵했다. 그 후 그는 이송되었다. 조건은 수용소마다 달랐다. 일부는 더 잘 조직되어 있었다. 다른 이들은 임시로 만들어졌다. 붙잡힌 병사들은 연합군 장교들에게 신문받았다. 그들은 위치, 부대, 계획에 대해 질문받았다. 많은 이들이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반복해서 말했다. 노르망디에서는 수용소가 빠르게 가득 찼다. 공간이 없을 때 포로들은 프랑스 내륙으로 보내졌다. 일부는 트럭으로 이송되었다. 다른 이들은 며칠 동안 걸었다. 햇볕 아래 20, 30, 심지어 40km에 이르는 행진도 있었다. 여러 명이 탈진으로 사망했다. 몇 달 전 징집된 19세의 한 젊은이는 음식 없이 3일 동안 걸었다고 말했다. 그는 뿌리를 캐먹었다. 수용소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의 그룹과 헤어졌다. 그는 아는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했다. 그는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수용소에서 한 달 동안 갇혀 돌 위에서 잠을 잤다. 그 후 그는 기차로 영국으로 보내졌다. 일부 연합군 장교들은 포로들을 존중으로 대했다. 다른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 학대, 모욕, 구타가 있었다. 몇몇 독일군 병사들은 폭격으로 파괴된 마을을 지나는 동안 프랑스 민간인들에게 구타당했다.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다. 프랑스인들은 집, 가족, 농작물을 잃었다. 그들은 포로들 속에서 모든 것의 원흉을 보았다. 일부는 그들에게 침을 뱉었다. 다른 이들은 돌을 던졌다. 독일군 병사들에게 잔해를 치우고 시체를 묻거나 잔해를 수거하도록 강요하는 마을들도 있었다. 북쪽 마을에서 한 무리의 병사들이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강제 동원되었다. 그들은 마구간에서 잠을 잤다. 그들은 하루에 한 번 식사했다. 지역 사제는 그들에게 성경 구절을 큰 소리로 읽어주었다. 병사들 중 한 명은 그 단어들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벌을 받는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부상당한 포로들은 야전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기본적인 의료 처치를 받았다.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은 수용소로 돌아왔다. 가장 중증 환자들은 신음소리와 파리떼 속에서 들것에 남겨졌다. 일부는 완전한 마취 없이 수술을 받았다. 의사도 부족했고 도구도 부족했다. 사지를 잃은 병사들은 분리되었다. 오직 절단 장애인들로만 이루어진 막사가 형성되었다. 다리 없는 남자들, 팔 없는 남자들, 눈에 붕대를 감은 남자들의 줄이 있었다. 대부분은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천장을 바라보았다. 일부는 움직이기 위해 기어다녔다. 적십자는 몇몇 수용소를 방문했다. 그들은 사례들을 기록했다. 그들은 물과 약을 전달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감당할 수는 없었다. 연합군 당국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다. 경로, 보급품, 그리고 자국 병력들이었다. 포로들은 부차적인 존재였다. 신문에서 연합군은 유용한 정보를 찾았다. 많은 독일인들은 지도, 위치, 이름을 넘겨주었다. 다른 이들은 말하기를 거부했다. 두려움이 있었다. 그들은 총살당할지 몰랐다. 소문이 있었다. 일부는 시베리아로 보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이들은 노예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했다. 점차적으로 포로들은 다른 나라들로 이송되었다. 일부는 영국으로 보내졌다. 다른 이들은 미국으로 보내졌다. 여러 명은 북아프리카 수용소에 갇혔다. 그들은 농업노동, 도로건설, 폐허 정리 작업에 사용되었다. 장교들은 따로 보내졌다. 일부는 재판을 받았다. 다른 이들은 운명을 알지 못한 채 수년 동안 갇혀 있었다. 풀려나기 전에 포로로 4-5해를 보낸 장교들의 사례도 있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의 가족은 더 이상 그곳에 없었다. 편지는 통제되었다.
한 달에 한 번만 편지를 쓸 수 있었다. 많은 이들이 결코 답장을 받지 못했다. 다른 이들은 검열된 편지를 받았다. 몇몇 병사들은 누가 읽을지 몰라도 쉬지 않고 편지를 썼다. 수용소에서는 시간이 멈췄다. 하루하루는 아무런 차이 없이 흘러갔다. 일부는 돌멩이로 놀았다. 다른 이들은 울타리 사이에 발걸음을 세웠다. 합창단, 소규모 음악그룹, 즉석 축구팀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패배감으로 가득했다. 포로 중 한 명인 전쟁 전의 제빵사는 냅킨에 시를 썼다. 그는 각각의 시를 골판지 상자에 보관했다. 그는 자신에게 아직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싶다고 말했다. 몇 해 후 그는 풀려났다. 그의 시 상자는 그가 가지고 간 유일한 것이었다. 감금은 단순한 신체적 구금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제된 멈춤이었다. 수년 동안 지속된 침묵이었다. 많은 이들에게 전쟁은 항복과 함께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기다림, 불확실성, 철조망 뒤에 이름 없는 나날들 속에서 계속되었다. 벙커와 메아리, 갇힌 곳에서의 결정. 노르망디 전선이 무너지는 동안 히틀러는 라스텐부르크 사령부에 계속 머물렀다. 지도, 불완전한 보고서, 두려워하는 장군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부분적으로 소식을 받았다. 메시지는 지연되어 도착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의 책상에 도착하기까지 몇 시간이 걸렸다. 침공의 초기 며칠 동안 그는 노르망디가 주된 공격 장소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그는 진짜 상륙은 칼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계속 확신했다. 그는 예비대를 움직이지 말라고 명령했다. 기다리라고 지시했다. 기갑 사단들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연합군이 방어선을 뚫고 내륙으로 진격하고 있다는 보고가 도착하자 히틀러는 분노로 반응했다. 그는 그의 지휘관들이 의지 없이 행동했다고 비난했다. 그들이 불복종했다고 소리쳤다. 그의 결정을 신뢰하지 않았다고. 그들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의 신뢰하는 측근들을 밤늦은 긴 회의에 모았다. 전선의 각 부분을 검토했다. 손가락으로 경로를 가리켰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단들에 대해 물었다. 더 이상 실행할 수 없는 명령을 내렸다. 며칠 전에 함락된 진지를 보강하라고 지시했다. 장군들은 침묵했다. 아무도 그에게 반대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일부는 보고서를 완화하려 노력했다. 다른 이들은 말하기를 피했다. 요들과 카이텔처럼 단 한두 명만이 그의 말을 되풀이했다. 아무도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하지 않았다. 모두 그의 반응을 두려워했다. 자율성을 가진 소수의 인물 중 한 명인 롬멜은 그에게 실제 상황을 설명하려 했다. 한 회의에서 그는 공중 통제와 병력 이동의 자유 없이는 전선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르망디에서 계속 저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후퇴해야 한다고. 히틀러는 침묵하며 들었다. 즉시 답변하지 않았다. 며칠 후 롬멜은 공습으로 부상당했다. 그의 차가 피격되었다. 골절상을 입었다. 지휘권에서 해임되었다. 다시는 전선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때부터 히틀러와 그의 장군들 사이의 관계는 더욱 긴장되었다. 모두를 불신했다. 매주 지휘관을 교체했다. 지휘부를 거치지 않고 사단에 직접 명령을 내렸다. 사소한 결정에도 개입했다. 모든 것이 그를 통해야 했다. 벙커에서는 밤이 길었다. 지도와 서류들과 함께 틀어박혔다. 첩보 보고서를 반복해서 읽었다. 배신의 징후를 찾았다. 체포를 명령했다. 군대는 질문 없이 복종해야 한다고 반복했다. 의지만 있다면 승리할 수 있다고. 연합군이 파리를 해방했을 때 히틀러는 공개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도시가 점령될 경우 파괴하라고만 명령했다. 수비대 책임자였던 폰 숄티츠 장군은 이를 이행하기를 거부했다. 그는 도시를 항복시켰다. 나중에 체포되었다. 히틀러는 그를 비겁자라고 불렀다. 참모부는 더 이상 예전처럼 기능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은폐되었다. 사상자 수는 조작되었다. 패배는 전술적 후퇴로 묘사되었다. 파괴된 부대는 누락되었다. 가상의 현실이 만들어졌다. 밤에는 히틀러가 사령부 복도를 혼자 걸었다. 그의 개와 이야기했다. 충성과 운명에 대한 문구들을 반복했다. 냅킨에 아이디어를 적었다. 죽은 장군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고립되어 그는 현장과의 접촉을 잃었다. 더 이상 아무도 믿지 않았다. 고위사령부는 통제권을 되찾으려 했다.
구데리안과 모델 같은 일부 장군들은 전선을 재편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들은 후퇴를 요청했다. 자원 재배치를. 그러나 히틀러는 반대했다. 저항하라고 명령했다. 매 한 미터의 영토가 베를린처럼 방어되어야 했다. 그는 이미 상실된 전선 뒤에 방어선을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결코 사용되지 않을 벙커에 자원이 투자되었다. 그동안 탄약, 겨울 의류, 연료가 부족했다. 병사들은 모순된 명령을 받았다. 아무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연합군 보고서는 명확한 지휘가 없는 적에 대해 언급했다. 관성으로 싸우는 병력에 대해, 베를린의 명령을 요청했지만 침묵을 받은 장군들에 대해 독일군 지휘부의 혼란은 명백해졌다. 7월에 독일 장교 한 무리가 히틀러를 살해하려 시도했습니다. 그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변화를 알렸습니다. 그때부터 히틀러는 심지어 자신의 보조원들조차 불신했습니다. 그는 거주지를 바꿨습니다.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그는 더욱더 자신을 가두었습니다. 벙커의 분위기는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아무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독백이었습니다. 히틀러는 몇 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논의 없이 내려졌습니다. 군대는 그의 의지에 묶였습니다. 한편 노르망디에서는 마지막 독일군 부대들이 전멸되고 있었습니다. 팔레즈 포위망에서 살아남은 사단들은 줄어들었습니다. 예비군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증원군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더 많은 영토가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나 벙커에서는 지도가 계속해서 선을 보여주었습니다. 히틀러는 진지 유지를 고집했습니다. 그는 후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령 부대로 방역을 명령했습니다. 그는 운명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역사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장군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는 몇몇이 속삭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도망칠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일부는 이미 연합군에 항복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오직 소수만이 계속 믿었습니다. 노르망디에서의 실패는 단지 군사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독일 지휘부의 붕괴였습니다. 결정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환상에 의해 인도되었습니다. 지도에 의해, 연설에 의해, 현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의 함락은 종말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갇히고 고립되고 불신에 찬 히틀러는 절대적인 통제권을 장악했습니다. 매일 전선에서 더 멀어졌습니다. 매일 붕괴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끝없는 도주, 프랑스에서의 독일군 마지막 발걸음. 팔레즈 포위전 이후 프랑스 내 독일 전선은 무너졌다. 탈출에 성공한 사단들은 너덜너덜해졌다. 그들은 차량이 없었다. 군인들은 도로를 피해 들판을 가로지르며 보조 도로로 걸어갔다. 대부분은 도보로 전진했다. 탄약 없이, 무정이 없이, 명확한 목적지 없이. 내륙 마을들에서 프랑스 민간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일부는 후퇴하는 병사들의 행렬을 구경하러 나왔다. 다른 이들은 약탈당한 집들을 열었다. 저항단체들은 숨지 않고 활동했다. 그들은 다리를 점거하고 순찰대를 제거했다. 독일 점령 조직은 사라지고 있었다. 길들은 잔해로 가득 찼다. 버려진 트럭들, 바퀴 없는 대포들, 버려진 군복 더미들, 불타버린 문서들. 각 소대는 할 수 있는 것을 했다. 명확한 명령은 없었다. 남은 것은 오직 후퇴뿐이었다. 생존자들은 거의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작은 무리를 지어 걸었다. 일부는 붕대를 감고 있었다. 다른 이들은 맨발이었다. 많은 이들이 이미 휘장을 떼어냈다. 그들은 마을을 피했다. 숲에서 잠을 잤다. 뿌리, 마른 빵, 무엇이든 찾아서 먹었다. 궁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칼헨체 상병은 그들이 임시 다리를 통해 센강을 건넜다고 회상했다. 강 건너편에는 아무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 트럭도 없었다. 의사도 없었다. 지휘관도 없었다. 오직 더 많은 지친 군인들 뿐이었다. 모두가 똑같이 물었다. 이제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베를린이 약속했던 방어선은 결코 건설되지 않았다. 후방 진지는 비어 있었다. 예비군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항공대는 날지 않았다. 포병대는 발포하지 않았다. 오직 잔해만 남았다. 파리에서는 총성 없이 독일 국기가 내려졌다. 마지막 부대들은 싸우지 않고 퇴각했다. 일부는 벽에 메시지를 남겼다. 우리는 돌아올 것이다.
다른 이들은 무기를 부셨다. 책임 장군은 도시를 파괴하지 않았다. 그는 명령을 무시했다. 저항 없이 수도를 넘겨주었다. 고위 지휘관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히틀러는 프랑스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오직 동부 전선에 대해서만 말했다. 그는 그곳에 진짜 전투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서부의 군인들은 벨기에, 룩셈부르크를 거쳐 독일에 도착했다. 아헨에서는 거리들이 흩어진 부대들로 가득했다. 지휘관 없는 5, 6명의 남자들로 이루어진 무리들. 병원들은 더 이상 부상자들을 받지 않았다. 기차역들은 마비되었다. 수송수단이 없었다. 오직 연기, 폐허, 침묵하는 군인들 뿐이었다. 한 중위는 누구에게 보고해야 할지 모른 채 세 주일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마을들 사이를 헤매며 자신의 연대를 물었다. 그는 결코 연대를 찾지 못했다. 결국 그는 보충부대에 배정되었다. 하지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사기는 파괴되었다. 아무도 승리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오직 생존에 대해서만 말했다. 일부는 집으로 돌아가려 했다. 다른 이들은 농장에 숨었다. 일부는 연합군에게 항복했다. 그들은 무의미하게 죽는 것보다 포로가 되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역에서 군용 열차들은 더 이상 방향이 없었다. 무기로 가득 찬 열차칸들은 목적지가 없었다. 빈 컨테이너들, 부서진 상자들, 도랑에 묻히지 않은 시신들, 혼란은 극심했다. 프랑스 남부에서도 병력들은 후퇴하고 있었다. 8월에 시작된 드라군 작전은 독일군을 알프스 산맥 쪽으로 밀어붙였다. 부대들은 전투 없이 퇴각했다. 지형은 험난했다. 날씨는 악화되었다. 아무도 최신 지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포로들은 매일 늘어났다. 연합군 수중에 있는 독일군 포로들의 행렬은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도로를 차지했다. 장교들이 신병들과 섞여 있었다. 의료진, 요리사, 정비공들 모두 사로잡혔다. 모두 무장해제되었다. 전선에서의 편지는 더 이상 도착하지 않았다. 독일 가족들은 일반적인 통보를 받았다. 실종, 포로, 부상. 많은 이들이 자녀들의 최종 운명을 결코 알지 못했다. 검열이 진실을 말하는 것을 막았다. 재앙에서 살아남은 장군들은 베를린으로 소환되었다. 일부는 해임되었다. 다른 일부는 사라졌다. 중앙지휘부는 듣고 싶은 것만 들었다. 통제된 후퇴라는 말이 오갔다. 아무도 패배라고 말하지 않았다. 독일 국경에서는 새로운 방어선이 즉석에서 구축되었다. 참호가 파였다. 기관총 진지가 세워졌다. 함정이 설치되었다. 하지만 병사도 탄약도 희망도 충분하지 않았다. 전선에서 온 이들은 저항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겪었다. 연합군은 탱크, 식량, 비행기, 무정이, 연료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기억, 상처, 두려움만 가지고 있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노르망디에서 기갑부대를 지휘했던 지그프리트 칼 대령은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썼다. 이것은 더 이상 전쟁이 아니다. 이것은 추락이다. 느리고 고통스러우며 명확한 끝이 없는 하강이다. 그는 한 달 후에 붙잡혔다. 일부 병사들은 탈영을 시도했다. 그들은 군복을 벗고 민간인들 속에 섞여들었다. 다른 이들은 수도원이나 외딴 마을에 피신했다. 일부는 몇 달 동안 숨어 지내는 데 성공했다. 다른 이들은 이웃에게 고발당했다. 자군에 의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은 적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컸다. 탈영병을 찾아내는 임무를 맡은 소대들이 있었다. 즉결 처형이 명령되었다. 시신들은 길게 반역자라고 쓰인 팻말과 함께 방치되었다. 군대의 잔해가 아직 재정비되지 않은 채 겨울이 왔다. 부츠는 찢어졌고 코트는 부족했고 배급량은 최소였다. 추위는 총알보다 더 많이 죽였다. 독일 서부의 숲에서 노르망디 생존자들은 잠을 자기 위해 구덩이를 팠다. 매일 밤 발소리, 띄엄띄엄 들리는 총성, 멀리서 들려오는 비명소리가 들렸다. 아무도 적군인지 아군인지 알 수 없었다. 아무도 믿지 않았다. 군대는 그림자가 되었다. 과거의 부서진 반영이 되었다. 라스텐부르크에서 히틀러는 계속 전보를 보냈다. 그는 저항을 요구했다. 운명이 바뀔 것이라고 맹세했다. 적군이 지칠 것이라고. 독일은 여전히 이길 수 있다고. 그러나 서쪽에서 온 이들에게 그 말들은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없었다. 수년간의 자원, 선전,
그리고 죽음으로 건설되었던 서부 전선은 몇 주 만에 무너졌다. 적의 무덤이 되어야 했던 해변은 종말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돌아온 이들은 움푹 들어간 눈과 피부에 새겨진 전쟁의 흔적을 가지고 돌아왔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 이후 독일군은 주도권을 잃었습니다. 부대들은 서로 연결되지 않은 차에 단절되었습니다. 통신은 첫 순간부터 두절되었고 명령은 너무 늦게 도착하여 더 이상 쓸모가 없었습니다. 지휘관들은 실제 공격이 서쪽에서 진격하는 동안에도 칼레에서의 공격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비 병력은 너무 늦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갑사단은 신속하게 개입할 수 없었고 전투에 투입되었을 때 적은 이미 핵심 지형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고정 방어선은 하나하나씩 돌파되었습니다. 중간 지점은 교대 없이 버려졌습니다. 탈출로는 연합군의 징역으로 인해 마비되었습니다. 독일 병사들은 고립된 채 항공 지원이나 증원군 없이 가진 것으로 싸웠습니다. 여러 명이 포위된 마을에 갇혔습니다. 다른 이들은 후퇴 중에 추격당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탈진, 혼란, 끊임없는 사격, 그리고 사격 사이의 긴 침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 승리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단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까지의 저항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노르망디는 독일 서부 전선이 실제 구조로서 존재하기를 멈춘 정확한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렸습니다.